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에요. 전 어려서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부모님의 부재란 참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르실 거예요. 어려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건 굉장히 부유한 집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전 고아원으로 향했죠. 절 거두어줄 친척들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대부분 유산들을 친척들이 가로채고 전 무일푼으로 고아원으로 향했어요. 그땐 어려서 몰랐죠. 그렇게 고아원에서 혼자 외롭게 자랐고 전 무사히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고서야 이 말도 안 되는 재산 상속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후라 어떻게 할 방법은 없더라고요. 돈이 많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20살 여자애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참 불행 중 다행으로 머리가 영특했던 저는 대학교도 입학할 수 있었고 내 인생 멋지게 살아보리란 다짐 하나로 서울로 상경했어요. 서울에 가서 보니 얼마나 신기한 것들과 재밌는 것들이 천지인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대학 시절을 보내고 있을 즈음 전 대학교 선배와 눈이 맞아 사귀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저였지만 지금의 남편, 제 편만 있다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것 같은 마음으로 말이에요. 혼자인 게 외롭기도 했었고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었기 때문에 전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저희끼리 뿐이었고 시댁 식구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죠. 전하의 고아를 데려다가 지금 며느리를 삼으라는 거야? 뭐 하나 볼 것도 없구만. 너 진짜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저 양손이 포기 못해요. 힘들게 살아온 친구예요. 제가 옆에서 보듬어주고 싶어요. 생활력도 강하고 성격도 우수하고요. 돈은 둘이 벌면 되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기분 좋게 결혼만 허락해 주시면 돼요. 부탁드릴게요, 엄마.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도 없는 형편인데 더 없는 애를 만나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네 아빠 사는 거 보고도 모르니? 엄마는 너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애한테 장가 보내고 싶지. 그렇게 구질구질한 애한테 장가 보내려고 너 키운 거 아니다. 알겠어? 죄송해요. 저 여태까지 엄마 말 잘 들었는데 이번만은 포기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만 져주세요.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고 저를 반대하셨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기엔 역부족이었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캠퍼스를 걷고 있는 도중 시어머니란 분이 저를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얘기 좀 하자고 말이에요. 전 그분이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걸 곧바로 알아차리게 됐죠. 한눈에 봐도 매우 성이 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아, 올 것이 왔다라고 말이에요. 너 양선양?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네. 나 우리 근수 엄마예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찾아뵀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학교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전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학교 근처 카페에 도착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반이 보시더라고요. 그러고 입을 떼셨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화를 내지도 저에게 물을 뿌리지도 않으셨지만 조곤조곤 한마디가 마음이 아파졌어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 딱히 드릴 말도 없었죠.
처음으로 부모님 없는 제 자신이 많이 위축되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슬프던지. 우리 근수한테 얘기 들었어. 고아에 뭐 가진 것도 한 푼도 없고 그냥 몸뚱이 달랑 하나라고? 아니, 친척들도 없는 거야? 네, 아무도 안 계세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대신 공부는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성적은 좋습니다, 어머니. 아니, 성적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가씨 환경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땐 이해했겠지? 내가 왜 왔는지. 뭐 성적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내가 말 안 해도 대충 알 것 같긴 해. 눈치가 있다면 말이야. 우리 근수 없이 자라서 난 우리 근수한테 날개를 달아줄 여자가 우리 며느리가 됐으면 해. 그러니까 그냥 근수를 위해서 헤어져 줘. 아무리 근수한테 말해도 안 통하니까. 아,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해요. 그렇지만 가족이 없고 싶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제 상황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거지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까지 내가 알 필요 없고 그냥 난 우리 아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 말 알아들었으면 해.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저렇게 날카롭게 한마디 하시고 자리를 일어났죠.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결혼을 반대당하는 슬픔보다 저희 엄마 아빠의 부재가 오히려 더 실감이 나면서 슬프더라고요. 왜 난 부모가 없을까 싶으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난 왜 혼자일까라는 답답한 마음뿐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일어나려는데 어느새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편이 절 어디서 찾았는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우는 걸 다 지켜보고 난 후 다가와 줬어요. 그리고 말했죠. 혹시 엄마 만났어? 미안해. 내가 더 완강하게 밀어붙였어야 엄마가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이야. 아니야. 이해돼. 솔직히 고아인 내가 뭐가 좋겠어.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원룸 보증금 300만 원이 전부인데 나는 뭐 잘 사나? 우리 둘 다 똑같은 처지지. 난 너 책임지기로 마음먹었어.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좀만 참고 같이 헤쳐나가자. 다신 내가 네 눈에 눈물 빼는 일 없도록 해줄게. 그리고 엄마는 내가 잘 설득할 테니까 울지 마, 양손아.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더 눈물이 나왔고 저 역시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강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반대하셨지만 남편이 완강히 결혼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국엔 겨우 허락해 주셨어요. 전 저를 반대했던 어머니였지만 나에게도 새로 생긴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드니 참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처음 반대한 것은 다 이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극진히 모시려고 애썼어요. 남편이 저한테 잘하는 만큼 저도 시어머니께 다 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수 때문에 허락했다만 난 너 마음에 안 든다. 그 닭똥 같은 눈물 연기로 우리 아들을 홀린 거지, 안 그래? 영악한 것.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이 아무리 절 밀어내셔도 전 어머님을 무조건적으로 제 편으로 만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아휴, 저 악발이 근성 봐. 고아원에서 그런 것만 배웠냐? 난 그래서 너같이 없이 자란 애가 싫은 거야. 악발이에 저런 집념. 절 그냥 조금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수 씨가 아버님이 안 계시듯이 전 그냥 양쪽 부모님이 안 계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네가
우리 아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너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 네 본심이 그거지.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야? 안 그래? 만만한 집이라고 우습게 보고. 난 너 같은 애를 잘 알아. 알겠니? 에휴, 소름 돋는 것. 시어머니는 저를 조금도 안타깝게 여겨주진 않았어요. 그저 영악하고 부모 없는 천하의 고아일 뿐이었죠. 시어머니보다 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남편의 누나였어요. 남편과 12살 차이가 나고 이혼까지 한 누나는 저희와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보다 저를 더 들들볶고 힘들게 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저를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망상이 있는 것인지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본인을 무시한다고 쌍심지를 키고 저에게 화를 냈죠.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등살에 늘 고된 나날이었고요. 처음엔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모든 걸 다 참으려고 했지만 점점 도를 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케, 내 거 스타킹 안 빨아놨어? 아니, 내가 빨아놓으라고 했잖아. 고원에서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일부러 내 거 안 한 거지? 아니에요. 그리고 스타킹을 제때 내놨어야 빨아놓죠. 방에 그렇게 박혀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서 빨겠어요? 안 그래요? 엄마가 말했어 봐. 어떻게 해서든 했겠지. 지금 올케도 나 이혼하고 여기 들어와서 산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쁜 년. 아닌 거 알잖아요. 제 거 빨면서 같이 빨 테니까 얼른 주세요. 그리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좀 하지 마시고요. 오해는 무슨? 내가 오늘은 바빠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알겠어? 에휴, 근수도 좀 있는 집 애를 꼬셔서 데리고 오지. 구질구질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우리 집 살림도 나아지지를 않아. 어찌 지보다 더 못한 거를 데리고 와? 아유, 답답해. 형님, 말씀 좀 삼가주세요.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거지. 어떻게 사람한테 급을 매기고 그렇게 매번 그러시나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시누이 보고 애원을 해도 시누이는 제 말을 묵살하였죠. 남편을 봐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던 저는 말대꾸도 해보고 그렇게 제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갔어요. 결혼 후 남편은 취직을 하였고 저도 곧바로 졸업 후 취직을 하였어요. 오히려 일을 나가니까 평일엔 좀 숨을 쉴 수 있었지만 아침에 밥을 차리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밀린 빨래에 저녁까지 차려야 되는 일상이 고되긴 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저를 많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절대 못하게 하셨죠.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야. 애가 하게 내버려 둬.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도 안 하고 살려고? 그래, 당신 나가 있어. 금방 다 해가. 먼저 씻고 TV 보고 있어요. 나 설거지만 마저 하고 갈게. 아직 좀 남아서.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내가 빨리 헹궈줄게. 그래야 빨리 끝나잖아. 양선이도 일하고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뭐야? 그럼 어미는 놀고 먹어서 안 힘들다는 거냐? 어찌 말을 그렇게 해? 네가 시켰지? 네가 베갯머리에서 뭐라고 찌꺼렸길래? 참나, 올케가 시켰지? 얼마나 나불댔으면 근수가 이렇게 싸고 돌아? 아주 너네 마누라 아까워서 어디 뭐 시켜 먹겠니? 누나는 빠져. 매형 가정적이지 못해서 못 산다고 이혼했으면서 나보고는 양선이 도와주지 말라는 게 말이 돼? 이게 웬 모순이야? 뭐? 너 지금
나 이혼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엄마. 나 이제 동생한테도 이혼했다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처지야. 형제들끼리 왜 그러냐? 이게 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 사단이지? 안 그래? 네가 말해봐라. 입이 달렸으면 네가 말해봐. 다들 그만하세요. 형님이랑 어머님도 좀 제발 그만하세요. 저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도 진짜 지치네요.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집은 분란이 나기 일쑤였죠. 생각해보면 저 때문이라기보다는 늘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못 봐주는 남편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죠. 남편은 그렇게 늘 제 편이 되어주려 노력했어요. 그나마 그런 모습 때문에 참을 수 있었죠.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전 임신을 하였어요. 아무도 없던 천의 고아인 제가 이렇게 임신도 하고 남편도 있다는 생각에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고 말하고 싶던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 집을 확인하고 온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럼 나 아빠 되는 거야? 양손아, 진짜 고생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내가 더 열심히 살게.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그러시겠지? 오히려 손주 사랑은 할머니들이라는데 나 너무 기대되는 거 있지? 우리 진짜 열심히 잘 살자.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실 건데. 더 열심히 달릴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 그리고 남편이 되도록 말이야. 그렇게 기뻐하는 남편을 보고 나니 제 마음도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 뒤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죠. 생각보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렇게 기뻐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속상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저 역시도 임신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휴직 신청을 했던 터라 어머님께 바로 말씀드렸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남들에게 물어보면 손주가 생겼다고 하면 할머니가 오히려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임신? 에휴, 그래 뭐. 몸도 멀쩡하니 애가 생길 때가 됐구나 했긴 했어. 그래도 그렇지. 넌 네 신랑 아직 진급도 못하고 말년 팀원인데 임신을 하고 싶니? 살기도 팍팍한데 우리 집 생활비에 이것저것 빠져나가면 남는 거라도 있냐? 에휴. 어머니, 안 기쁘세요? 그래도 첫 손주인데 섭섭해요. 할머니들이 원래 더 좋아하는 거라는데 그래도 기쁘시죠? 옳게도 참 속없다. 엄마가 기뻐하는 것 같아? 참나. 없이 자란 애들은 눈치라도 있다던데 옳게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살림살이에 여유가 없는 저희 집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이가 생긴 것을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저희가 부양하고 있었기에 사실 어이가 없었지만 부모니까 참자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임신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일을 구하셨다며 갑자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당황하기도 했었죠. 이제 애도 태어나는데 나도 일해볼까 해. 아니 가뜩이나 살림살이 팍팍한데 입 하나 넣는다는데 내가 별 수 있니? 그래도 어머님, 여태까지 쉬셨는데 일 가능하세요? 제가 아이 낳고 다시 복직하면 되는 건데 힘드시진 않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되니?
우리 아들만 고생시킬 수 없지. 안 그래?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나라도 도와야지. 입이 몇 개야. 아니면 형님도 계시잖아요. 차라리 형님이 취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안 그런가요? 어머님 몸 상하시면 어쩌려고. 뭐? 우리 큰이가 얼마나 귀한 앤데. 아무 일이나 할 애가 아니라고. 알겠어? 지금 회사 고르느라 쉬는 거다. 무시하지 마. 신우이가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들어갈 회사를 고르느라 쉬고 있는 거라며 신우이를 두둔했죠. 그러고서는 본인 아들을 고생시킬 수 없다며 일을 완강히 한다고 하였고 그 일은 300평 대저택 청소 도우미 일이었어요. 처음엔 당황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나 의문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왜인지 계속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를 응원하는 모습이었고요. 남편과 좀 말렸지만 시어머니를 뜯어 말릴 순 없었어요. 1년만이라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엄마, 그 청소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세요. 양선이도 어차피 아이 낳으면 복직할 건데 무리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식구 살 정도는 되니까. 그리고 누나가 일하면 되지. 왜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누나도 멀쩡하잖아. 일해야지, 안 그래? 나도 취직자리 찾고 있어. 왜 이래? 참나, 너 나 눈치 주는 거야? 이혼하고 이 집에 얹혀 산다고? 엄마, 나 진짜 서럽다, 정말. 너 왜 그니한테 눈치 주고 그래? 내가 쉬라고 했어. 지금 쉬지 언제 쉬니? 천천히 일할 거니까 그냥 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아무데나 일할래니 우리 그니가? 얼마나 많이 배운 앤데. 지금은 이럴 타이밍도 필요한 거야. 회사를 고를 타이밍. 너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시어머니는 고집대로 일을 한다고 하였고 일을 하러 나가더니 다리를 삐어 오셨어요. 너무 걱정되기도 하면서 어이도 없었죠. 청소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하루 만에 다리를 삐어오니 남편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저 역시도 휴직 상태라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 때문에 이사단이 난 건 아닌가 싶어 걱정도 되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놀라울 제안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처음부터 절 이용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임신하고 휴직으로 쉬고 있는 제가 못마땅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장 그만둬요. 아유, 진짜 내가 못 살아. 아니, 어떻게 하다가 다친 거야? 어떻게 그만두니? 그런 자리가 어디 있다고? 얼마나 편한데? 내가 발을 헛디뎌서 그런 거야. 임산부도 하겠더라. 그래도 약속했는데 어떻게 바로 그만둬? 아휴,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 그래. 새아기가 해보는 게 어때? 너 어차피 지금 일도 안 하고 있잖아. 네? 아, 저는 임신해서 청소일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쩔 수 없네요. 아니, 그럼 어쩌니? 그렇게 아주 꿀보직을 놓칠 수가 있어? 네가 시험시험 하면서 좀 해. 거기 사람들도 다 좋더라. 아, 누나 시켜. 왜 양선이한테 그래? 멀쩡한 누나는 놀고 있는데 임산부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말이 돼? 엄마도 참. 거기가 진짜 좋다니까. 너 회사 복직하는 것보다 편할 거다. 얼마나 사모님이 우아하고 괜찮은데. 내가 진짜 발만 헛디지지 않았더라도 70까지 일할 수 있었다니까. 나 다리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네가 좀 해라. 어?
누나는 이제 다른 데 취직한대잖니. 그냥 좀 네가 해라. 어차피 옛날엔 애 갖고도 내과에 가서 빨래하고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니? 남편도 어이없어 했지만 시어머니가 다리가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대타로 나가달라고 하도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나가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뭐 어디 취직을 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요. 어머님이 오랜만에 일을 하셨던 거라 이런 일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시나 보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전 임신을 한 몸으로 대저택의 청소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시 입사 지원서를 써서 내었고 청소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진 않았던 게 그래도 일하시는 분이 8명 정도 있었거든요. 저는 방 청소를 도맡았기 때문에 방들만 깨끗이 하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서 월급날이 되었는데 월급은 통장에 꽂히지 않았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집 집사님에게 물어보니 대답이 과간이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순간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때부터 느꼈죠. 철저히 어머님이 절 이용하고 계신다는 걸. 참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용한다는 걸 알았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 월급 통장은 시어머니가 그대로 하라고 하던데요. 어차피 같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김감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럼 그 돈 모두가 어머님 통장에 들어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님이랑 얘기 나눠볼게요. 전 그 길로 퇴근 후 어머님께 집에 와 말을 했죠. 하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뻔뻔하셨어요. 그 뻔뻔한 태도에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싶었고요. 분명 잘못된 걸 알지만 너무 뻔뻔하신 태도에 제가 할 말을 잃었고요. 그리고 매번 돈을 돌려준다는 말만 하셨었죠. 어머님, 통장으로 제 월급이 들어갔다고 하던데 월급 통장 바꿀게요. 그래도 일은 제가 하는 건데 돈을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너 지금 나 못 믿어서 그러는 거냐? 내가 너 아기 낳으면 다 알아서 해주려고 했다. 그리고 잠깐만 하는 건데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네 입으로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니? 아주 웃긴다. 무늬만 가족이었지. 아주 네 입맛대로.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월급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어머님,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야? 그럼 내가 네 돈을 작정하고 빼돌린다는 거야? 아이고, 억울해라. 동네 사람들, 여기 며느리가 시엠이 참는 것 좀 보세요. 아이고, 억울해라. 전화에 고가 걷었더니 이제 나를 아주 가르치려 드네. 아이고, 속상해.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지, 잘못 들였어. 어머님이 드러누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억울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에게 말을 할까 했지만 가뜩이나 어머님에게 매번 저 때문에 말대꾸하는 남편, 이번에 돈 문제까지 엮이게 되면 크게 화가 날까봐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래, 아기 낳으면 다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참았어요. 지금 당장 돈이 아쉬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가족이니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설마 그 돈으로 엄한 데 쓰겠어? 라는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그렇게 전 계속해서 일을 나갔어요. 다행히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좀 있으셨는데, 참 엄마같이 잘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환경을 얘기한 적은 없지만, 얼마나 엄마처럼 살뜰히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 몰라요. 참 고마웠습니다. 남이 이렇게 절 잘 챙겨주는 게 남편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힘은 들었지만 재미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웠거든요. 아유, 배불러서 일하기 힘들 텐데 어쩜 이렇게 야물딱져? 정말 결혼한 게 안타깝다. 내 며느리 시켰으면 딱이었을 텐데. 에이, 아주머니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여사님들이 이렇게 저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다 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아유, 어쩜 저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정말 감내씨가 부럽다, 부러워. 아니, 시어머니 대신 이렇게 일해주는 며느리가 어딨어? 늘 여사님들이 절 챙겨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 하나로 일했어요. 오히려 태교를 하는 기분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일을 했을 무렵 어느 날 저에게 놀랄 만한 반전이 펼쳐졌어요. 한 번도 뵙지 못한 사장님이 급하게 절 보자고 한 것이었어요. 청소 도우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를 콕 집어서 불렀다는 것이 내심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임신했다고 저를 내치려는 게 아닐까. 그럼 어머님 일자리는 어쩌지?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절 부르신 이유는 정말 초특급 놀랄만한 반전이었습니다. 너 양선 씨 맞나요? 지원서 보고 너무 놀라서 집사님한테 노양선 씨를 보고 싶다고 불렀어요. 많이 놀랐죠? 네, 혹시 무슨 일로 제가 임신을 해서 그런가요? 일하기 불편할까봐? 나름 도움 많이 받고 일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아유, 양선이구나. 청주가 고향 맞지? 아버지 이름이 노대평 씨, 맞지? 널 그렇게 찾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 사장님 입에서 나온 것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이었어요. 저희 고향까지 말씀해 주시는 사장님을 보고 어안이 벙벙하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단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꺼내본 적 없는 이름, 노대평. 저희 아버지 성함이었죠.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아니, 고향은 어떻게 알고, 혹시 저희 아버지랑 아시는 분이세요? 네? 미안하다. 내가 널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널 찾을 땐 고아원으로 가버렸다는 거 외엔 아무 정보도 없더구나. 내가 죽으면 우리 노사장님 얼굴을 어찌 보나 했는데 이제서야 바로 볼 수 있겠어. 사장님은 천천히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말은 저희 아버지가 건설사를 운영했을 때 같이 일했던 바로 아버지의 오른팔이었죠. 갑작스런 아버지와 엄마의 교통사고로 사망보험금과 모든 것들이 뿔뿔이 친척들에게 돌아가고 남은 회사를 바로잡아 일으킨 게 지금의 사장님이더라고요. 사장님은 저를 계속 찾으려고 했지만 친척들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래요. 그렇게 사방팔방 저를 찾다 못 찾았고 청소부가 된 저를 마주하게 된 거였죠. 사장님은 회사를 제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 욕심도 없다고 했죠. 이게 다 네 거야. 난 단지 너희 아버지 대신 했던 것뿐이야.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네가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게 내가 도와주마. 사실인가요?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저희 아버지 회사에... 사실 전
아버지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널 얼마나 예뻐하셨는 줄 아냐? 그 하나 있는 외동딸 다 해줄 거라고 입에 달고 살았단다. 이젠 내가 아버지처럼 도와주마. 나도 너희 아버지에게 도움받은 것도 많아. 지금도 마찬가지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너희 아버지 덕분이야. 우리 사장님 말이야. 전 그렇게 회사를 되찾게 되었고, 한순간에 갑작스런 건설사 후계자가 되었죠. 정말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급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하며 저에게 얼마나 살갑게 구시던지 참 사람의 본성이 무섭더라고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그럼 후계자? 그 모시기라는 거야? 아유, 어쩐지. 애가 돈은 없어도 귀티가 줄줄 흐르더라니만. 원래가 있는 집 자식이었구나. 우리 근수가 잘 물었어 아주. 부모도 없는데 그 회사가 누구 거겠어? 우리 근수 거지.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동안 내 돈 다 갈취하고 빼돌리고 임신부인 날 청소부로 넘긴 것도 모자라서 이젠 우리 아빠 회사까지 꿀꺽하려 해? 저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어머님은 엄마처럼 모시고 싶었고요. 하지만 끝끝내 어머님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죠. 이제 저도 그만할게요. 더 이상 어머님 안 보고 싶어요. 물론 형님도요. 아니, 왜 나까지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도 우리 근수랑 허락해줬잖아. 천하의 고아 걷어줬으면 은혜는 갚아야지. 나랑 엄마 안 보고 살아도 좋으니까 회사의 지분 하나만 띄워줘. 그럼 그거면 돼. 우리가 뭐 옳게 예뻐서 그러는 줄 알아? 뭐? 뻔뻔하기 짝이 없지. 지분을 달라고? 참나. 당신도 들었지? 나 어떻게 해야 해? 난 오늘에서야 마음 준비 다 했어. 이제 형님이랑 어머님 안 볼 거야. 당신도 그런 줄 알아. 나랑 태어날 아기 보고 싶으면 지금 따라오고 아니면 따라오지 마. 전 집을 나와버렸고 남편은 절 뒤따라왔죠. 제가 고생한 걸 옆에서 다 봐왔기 때문에 남편은 절 뒤따라 오더라고요. 절 뒤따라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기 때문에 참 고마웠어요. 남편은 어머님과 시누이와 절연을 선언하면서 저를 따라 나왔어요. 저희는 대출을 조금 끼고 작은 집을 하나 구해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고 전 저를 도와주실 사장님과 함께 회사 운영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름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경영 수업을 받는 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번번이 건설사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돈을 얻으러 찾아왔지만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분에 못 이겨 했죠. 우리 아들 빼돌리고 네가 이렇게 뻔뻔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다달이 500씩 붙여라. 알겠어? 미쳤군, 아줌마. 아줌마, 사지 멀쩡한 딸 나가서 일이라도 시켜요. 여기 와서 구걸 해대지 말고. 당신 나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됐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당신이랑 당신 딸년 똑바로 살아. 정신 차려도 우리가 돌아올까 말까야, 알아? 너 뭐라고 했어? 딸년? 이게 돌았나? 돈 좀 생겼다고 우릴 아주 가짱게 본다 이거지? 근수 불러! 근수 불러란 말이야! 나 여기 있어. 엄마랑 누나 돌아가. 나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 가정 지킬 거니까 엄마랑 누나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양선이가 일했던 돈
어차피 엄마 계좌로 다 빼돌렸다며. 아, 진짜. 사람 같지도 않지. 이제 찾아오지 마요. 참고로 그동안 갈취한 내 돈, 내 월급도 돌려줘요. 설마 이걸 쓱싹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쓱싹 하는 순간 소송 들어갑니다. 그렇게 저희는 확실하게 어머님과 누님을 정리했어요.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형님은 이제서야 일을 구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돈을 갈취한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려 하다가 제가 소송을 걸려고 하는 낌새가 있자 신우이에게 문자가 왔어요. 다달이 이자 쳐서 갚을게. 300만 원씩. 이제 엄마랑 나랑 일 시작해서 그렇게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소송은 하지 말아줘.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렇게 본인들이 잘못한 걸 알았으면서 그동안 부모 없는 고아라고 절 함부로 대했다는 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자 쳐서 다달이 갚는다고 하니 정말 남편을 봐서 넘어가기로 했죠. 어차피 끝난 인연이니 돈만 돌려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다달이 300씩 입금을 하더라고요. 법도 뭣도 모르는 모녀가 그래도 소송은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그 돈을 받는데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전 아이도 낳았고 3개월 만에 회사에 복직을 해 배우고 실무를 쌓아갔죠.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지금은 초등학생입니다. 아직까지 제 옆에서 도와주신 아저씨 그리고 남편이 있어 회사를 착실히 운영해 나가고 있죠. 처음이라 허둥대는 것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나름 적응해서 돌아가신 아빠의 회사를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한 아빠와 엄마지만 그래도 살아계셨을 때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 관리를 잘해 지금의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절 도와주신 아저씨는 제가 젊었을 때 아빠랑 똑같다고 늘 누누이 말해요. 사업 감각이라든지 일처리라든지 일에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나 봐요. 요새 일을 하면 할수록 너무 아빠 엄마가 보고 싶어요. 실제로 살아계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친척들 한 명도 없이 외로웠지만 지금은 제2의 아버지처럼 정말 물심양면 도와주신 아저씨가 있어서 행복해요. 거기다 아이와 남편까지 정말 행복한 요즘이죠. 언제까지가 될 줄은 모르겠지만 이 끝이 어딘지 열심히 달려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근심과 시련이 있을 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언젠가 다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제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시댁집안과 인연을 끊어낸 40대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현재 11살 된 딸과 단둘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 저와 딸에겐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저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제 딸을 핑계로 계속해서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이혼까지 가게 된 건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남편이 병문안을 오면서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바카스를 문제 삼던 시모 행동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거죠. 시모는 항상 받는 건 당연시 생각하시면서 주는 건 상당히 아까워하셨어요. 이런 시모의 성격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알았던 터라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집안에서 11년이나 버텼던 건 아무래도 제 딸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시모와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아오긴 했었지만 항상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더는 버텨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문제가 시작되었던 건 남편과 함께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뭐라도 사가야 된다고 병원 안에 있는 매점에서 바카스 한 박스를 샀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남편은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그냥 하나 사는 거라며 제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점에서 나오자마자 저희 엄마 병문안을 오신 시모와 마주치게 되었고 남편의 손에 들고 있던 봉투 안의 바카스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바카스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아들,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바카스를 산 거야? 아니면 집에 있던 거를 가지고 온 거야? 매점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사서 나온 거 같은데? 아, 병문안 왔는데 빈손으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과일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냥 바카스 한 박스만 사서 들어가려 했던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죠. 제가 안 사도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게 마음에 좀 걸렸었나 봐요. 제가 이것저것 사놨다고 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바카스를 사는데도 뒤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니? 차라리 안 들고 가는 게 낫지. 바카스 한 박스가 뭐야?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써야 되겠어? 이런 건 네가 뒤에서 제지를 해야 맞는 거 아니니?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매점에 사람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그걸 또 언제 환불하고 있어? 저녁에 나한테 바카스 값 계좌이체 해라.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거 하나까지 전부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머리 아픈 줄 알아? 저희 엄마 병문안을 오신 시모는 남편 손에 들려있던 바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큰 소리치며 화를 내고 계셨어요. 바카스를 산 건 남편인데 왜 제가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모가 남편이 산 바카스 값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말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먼저 저희 엄마 병실로 들어가신 시모를 뒤따라 들어갔는데 병원에 누워 계신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온 시모를 보시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으셨어요. 어색한 미소로 시모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받아주지 않으시곤 의자 하나를 끌고 와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털썩 앉으셨어요. 순식간에 가라앉아버린 분위기 때문에 병실라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던 시모의 한마디는 충격이었죠. 사돈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마음에도 없는 돈을 쓴 거 알아요? 아들, 들고 있는 거 가지고 와봐라. 남의 부모한테 내 아들이 힘들게 벌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사돈께서 입원만 안 하셨었어도 내 아들이 쓸데없이 바카스 같은 건 사지 않았겠죠? 아까 내 아들이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오긴 뭐해서 예의상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대요. 왜 이런 불편한 일들을 만드냐는 거예요. 대충 훑어보니 그게 문제 있는 것 같지도 않구만. 요즘엔 갑상선암은 암 취급도 안 해주는데 온 동네 암 걸렸다고 떠들어대면 되겠어요? 그냥 조용히 치료받고 나오시면 되는걸. 일을 꼭 만들어서
사람 귀찮게 오고 가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세요? 아직 얼굴에 핏기가 살아있는 것 보니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아들, 대충 얼굴 뺐으니까 나랑 저녁이나 먹으러 나가자. 쓸데없이 여기에서 하루 종일 시간 버리고 있을 거니? 지금 엄마랑 얼굴 같이 비쳤으면 됐잖아. 어차피 너도 마음에도 없는 거 억지로 병원에 끌려왔을 텐데 여기에서 시간 버리지 말고 나가서 배나 채우도록 하자. 어차피 너는 여기서 할 것도 없잖아. 지금 환자인 저희 엄마 앞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갑상선암이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멀쩡하시면 그런 막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갑자기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래? 틀린 말씀 하신 것도 아니신데 어른한테 얼굴 붉히면서 얘기하면 되겠어? 전부 다 맞는 말만 하신 거잖아. 당신이 병원에 온다는데 내가 안 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그런데 막상 와도 나는 할 게 없는 건 엄마 말이 맞는 거잖아. 여기에 있는 게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고. 엄마랑 나는 저녁 먹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아까 매점에서 우리 엄마가 한 얘기 잊지 말고 계좌로 8,000원 보내면 될 거야. 시모와 남편은 엄마 앞에서 거침없는 말들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없었던 건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병원에 가려는 저한테 전화를 해선 같이 가자는 말을 꺼냈었는데 저는 솔직히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11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가 워낙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이 터지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좀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는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것 같다가도 시모만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무조건 시모의 말만 듣고 동의하는 모습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런 점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지만 워낙 자주 있었던 일들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엄마가 멀쩡한 몸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니시고 갑상선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면전 앞에서 별것도 아닌 암 가지고 엄살 부린다는 시모의 말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에 너무 큰 실망과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던 저는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지만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무시하면서 병실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엄마도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당황스러우셨는지 얼굴 표정이 굳어지시길래 너무 죄송스러웠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시댁지방과 사는 게 힘들어서 그만 정리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진지하게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시던 엄마도 걱정이 많으셨는지 힘들면 서로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라며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관계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들다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날 엄마와 한참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기다렸고 시모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는지 남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아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머님이랑 단둘이 저녁 먹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나 봐. 당신이랑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여기 좀 앉아봐. 그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오늘 일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 당신이랑은 앞으로 함께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내 인생을
당신한테 더 이상 맡기지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어?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해도 단순한 병도 아니고 암 때문에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어머님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뭘 보고 배웠는지 안 봐도 알 수 있지.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까 그 일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이혼은 혼자 해? 그리고 우리 둘이 갈라서면 유리는 어떻게 할 건데? 11살이면 다 아는 나이라고. 당신이랑 이혼하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 솔직히 아까 병원에서 했던 말들 틀린 건 아니잖아. 내가 받는 스트레스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마음씨를 곱게 쓰셔야지. 80억이나 되는 상가 혼자 관리하시겠다고 그 난리를 치시니까 결국 몸에 문제가 온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미련한 행동이라고. 나 같으면 그 상가 처분하고 남은 인생 편히 놀고 먹으면서 살겠다. 장모님 연세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그 건물 끼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엄마가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애착을 가지고 계신 건지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 그 건물을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데 왜 당신이 그런 걸 신경 쓰는 거야? 재작년에 장인어른 세상 떠나셨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한푼이 아쉬운 지금 시점에 장모님께서 건물 처분하시면 우리 가족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고. 그쯤 됐으면 이제 그만 당신한테 넘기고 요양원에서 푹 쉬시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언제부터 우리였어? 당신이랑 어머님이 하는 행동을 봐봐.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 인생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아. 남편은 저와 이혼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얼굴을 붉히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속내를 전부 다 알 수 있었죠. 엄마가 혹시라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에게 재산이 들어오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만큼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만큼 시댁 집안 사람들과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저는 절대 굽히지 않자 남편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그날 한바탕 한 이후 다음날 시댁 식구들 전부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병원에 계시니 시댁 식구들을 상대해야 되는 건 오로지 저 혼자만의 몫이었어요. 다들 두 눈을 붉히면서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지 않으려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람과 둘만의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몰려오실 필요 있으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뭐든지 어머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니?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 서로 맞벌이 하면서 입에 풀칠 겨우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 상가를 처분하지 않는 거야? 병원에 있으면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 사돈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았다니? 이참에 그냥 너한테 상가 증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도 덕 좀 보면서 살 수 있잖아.
언제까지 지질이 궁상처럼 살 건데? 상가 시세가 80억이라며. 딸랑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처분을 하던지 아니면 너한테 넘겨주든지 해야 그 건물을 국을 끓여 먹던 밥을 해 먹던 하지 않겠어? 너무 짜게 구니까 나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돈이 많으면 뭐해? 사람이 베풀 줄 알아야지.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기라도 한 줄 알아? 한 번뿐인 인생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너무 한심해 보여서 한마디 했던 것뿐이다.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가 건물 처분하던지 너한테 증여해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나도 사돈한테 너무 서운해서 그런 거다.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야 되겠어?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배부르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새언니 덕 좀 보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암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는 병도 아닌데 갑상선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면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하던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며느리한테 넘겨주면 좀 좋아?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벌써 11년이나 지났다. 그만큼 고운정, 미운정 다 쌓인 상태인데 한순간에 등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게 먹고 살 정도로만 나눠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80억이라는 재산을 구경도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일단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상처는 다 주고 막상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주 잠깐 발톱을 숨긴 채 꼬리를 내렸지만 언제 또 발톱을 드러낼지 몰라 제가 내린 결정을 단호하게 밀어붙여야만 했습니다. 좀처럼 좋게 해결이 되지 않자 남편은 또다시 제 딸을 내세우면서 이혼만큼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자루를 제가 쥐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안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제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이혼 의사를 밝히자 시모가 참고 있던 불만의 감정을 강하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유리는 놔두고 혼자 나가라. 내가 손녀까지 너한테 뺏길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절대 해줄 수 없으니까 이혼할 거면 너 혼자 나가라는 거야. 혼자만 다 가지고 가면 우리는 11년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잖아. 손녀라도 데리고 있어야 인생을 허비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지. 네가 모든 걸 다 가져가면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 줄 거니? 아이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려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 알고 있지? 아주 진이 빠질 정도로 물고 늘어질 테니까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라. 나는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얘가 이젠 아주 개념까지 상실했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데려간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어머님이 결정을 하시려는 거죠? 불만이 있으시면 법정에서 항의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무조건 제 딸 유리는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 더는 구차하게 이러지 마시고 서로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 앞에서 치사하게 오만정 다 떨어지게 행동하셔놓고
어머님이 이러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절대로 의사를 꺾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더욱더 강하게 난리를 치며 방문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에서 죽치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제 결정에 변화가 없다는 걸 판단했는지 더 이상 난리를 치지 않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을 따라 나갔죠.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자기들끼리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겠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제 딸 유리를 데리고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유리를 아무리 기다려도 학원에서 시간 맞춰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좀 늦게 끝나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30분 정도를 더 기다렸었는데 학원 친구들은 이미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유리를 찾았는데 때마침 나오신 원장님과 마주치게 되면서 유리가 아직 공부 중이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제 딸을 학원에서 데리러 온 적이 없었던 남편이 데리고 갔다며 한참 전에 같이 나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이 또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던 저는 급하게 학원을 빠져나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단 한마디 연락도 없이 유리를 데려가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어디야? 당신이 일부러 이런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까 어제 좋게 얘기했을 때 잘 알아들었어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절대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순순히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끊는 순간 이혼은 없었던 일로 하면 좋겠어. 만에 하나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쓸데없는 행동을 취한다면 유리는 당신 앞에 영영 나타나지 않을 거야. 아빠가 자식을 데리고 있는 건데 문제될 건 하나 없잖아. 어떻게 할래? 당신 딸 평생 얼굴 못 보게 해줄까? 아니면 남은 인생 조용히 살아갈래? 지금 당장 선택해. 허튼 생각하는 순간 난 유리랑 해외로 날라버릴 거야. 당신한테는 고민할 시간을 주면 안 돼. 워낙 잡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나중에도 쓸데없는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거든.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오늘 병원에 가서 장모님 상가 건물 당신한테 넘겨달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상가가 증여가 됐다는 서류를 보여준다면 그때 유리를 보여주도록 할게. 자식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은 아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야?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지? 남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항상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제가 남편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의 안전이 우선이라 판단하게 되면서 고민할 것도 없이 남편의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과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고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계셨던 엄마는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을 저에게 증여해 주겠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엄마는 더 이상 건물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원래 조만간 저에게 증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남편과의 상황들이 심각하게 흘러간다는 걸 알곤 더는 고민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제 명의로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았죠. 시댁 집안 식구들은 나중에 자기들에게 무언가라도 떨어질까봐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저에게 돌리는 것까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 딸만 돌아온다면 그때는 바로 법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한테 상가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고 남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딸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남편에 대한 분노가 얼굴을 향해 날아가면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딸은 별일 없었다면서 흥분한 저를 말리고 있었지만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서로 사랑해서 만난 사이였는데 11년의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남편은 저에게 많은 실망만 안겨주고 있었죠. 크게 바라는 거 없이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원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사소한 것조차 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었어요. 자기도 뺨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거실에서 눈물을 훔치다가 저도 모르게 지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 방을 열어보니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방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오길래 귀를 기울여 숨죽인 채 남편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확인하고 전화 드리는 거예요. 유리를 만나지 못할까봐 두려웠는지 제 말에 순순히 따르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었겠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장모님이 저 사람한테 건물을 증여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기회를 엿보고 있어야죠. 너무 급하게 일 처리를 진행하면 저희가 의심받게 된다고요. 갑상선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던데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몸도 많이 약해지셨다고 하니까 살 날 얼마 남지 않았겠죠. 최대한 빨리 뜨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지만 저희도 일단 준비는 해야 되겠죠. 저 사람 분명 유리를 데리고 도망칠 게 뻔해요. 저와 이혼할 마음은 변함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증여받고 바로 사고가 나면 경찰에서 저를 의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와 함께 사고가 나야 덜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지 자식을 위험에 내몰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지금 80억이 눈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여기서 그만 멈추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결혼은 다시 하면 되고 아이도 다시 낳으면 되는 거예요. 80억이면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3대까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라고요. 어차피 우리 집안대를 이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휴,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이번 주 안에 시작할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암 걸린 장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 세상 떠났다고 하면 그 충격에 같이 세상을 떠나겠죠. 불안하다고 해서
계속 전화하시다가 저 사람이 깨서 듣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해요. 그럼 끊을게요. 남편이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급하게 소파로 돌아와 잠든 척 돌아 누웠어요. 그 사이 남편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곤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충격적이게도 만에 하나 계획이 틀어지는 걸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인 충돌 사고를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던 건 80억 건물을 남편이 가져가기 위해서 저지르려는 것도 있었지만 저를 포함해 자기 핏줄인 딸까지 잘못돼도 상관없다는 남편의 계획들이 사람이 아닌 괴물로 다가왔었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녹음을 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형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뿐이었고 남편의 계획들을 전부 다 설명했어요. 형사분들은 남편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어요. 확실한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잡는 것밖엔 없었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예상대로 남편의 움직임이 수상했고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식사 자리를 남편이 만들었어요. 앞으로 저와 잘 지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고 좋은 곳에 예약을 해 두었다면서 저와 딸을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남편의 계획이 시작된 것 같다고 담당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저와 딸이 타고 있는 차를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뒤쪽으로 의문의 차량 한 대가 바짝 쫓아오고 있었죠. 그렇게 목적지 없는 어디론가 달리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한테 속도를 줄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하려는 듯 더욱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형사분들도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속도를 높이면서 남편의 차를 바짝 쫓았고 추월을 통해 형사분들의 차로 남편 차를 감싸면서 강제로 속도를 줄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뒤를 바짝 쫓아오던 차량도 똑같이 속도를 줄이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 쫓아오던 차량이 눈치를 챘는지 핸들을 돌리려 하는 순간 형사분들이 의문의 차량과 충돌을 했고 남편이 당황스러워하자 저는 멈춰선 차량 안에서 딸과 함께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만약 남편의 통화를 듣지 못했고 형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와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충격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었네요. 결국 남편은 형사분들께 연행이 되었고 함께 계획했던 사람 또한 붙잡히면서 모든 사건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모든 사실을 진술하게 되면서 남편의 계획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찾아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계획적인 범죄 동기가 너무나도 뚜렷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법적인 처벌로 3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됨과 동시에 그 사람과 지긋지긋했던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네요. 하지만 남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은 계속해서 제 딸을 핑계로 만남을 가지려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절대 만나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엄마의 병원도 옮긴 상태입니다. 접근 금지 신청을 했지만 경찰분들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또 다른 해를 갈까봐 걱정입니다. 남편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려는 그 사람들에게 땡전 한 푼 없다는 말을 했음에도 제 딸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이유를 만들고 있네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최근엔 엄마의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나 싶지만 의료 환경이 좋은 곳을 찾기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에게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3년이 지난 뒤 또 다른 무언가를 남편이 계획할까봐 서둘러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평생 자기 잘못은 깨우치지 못할 인간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격려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한부라는 거 살면서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의사에게 처음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몸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을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저에게 또 다른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고 10년간 남편과 함께 해온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하나의 행동은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뒤 남편의 부탁으로 고물상 운영하는 걸 도와주게 되었죠. 사무직 일만 하던 제가 거친 일을 하려다 보니 자주 다치게 되었고 이런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았는지 병원에 다녀올 때면 항상 불만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날보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상처되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남편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고물상 일을 도와준 것 뿐이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말만 듣게 되니 더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게 좋겠다며 더는 고물상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설명하니 그제서야 저를 걱정하는 척 몇 마디 건네면서 한창 바쁜 시기에 일을 하지 않는 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한가해지면 그때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마음 같아선 바로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저도 한동안 남편 옆에서 일 좀 했다고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쉽게 그만두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묵묵히 고물상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일해온 시간이 어느덧 10년이나 흘러버렸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고물상 일이 거의 대부분이 몸으로 하는 일이고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해서 근력적으로는 큰 문제 없었고 체력도 나쁘지 않아서 쉽게 회복을 했었는데 꽤 오랜 기간 피로가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영양 보충제를 먹어보기도 하면서 반복되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저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조금만 일해도 금방 지쳐 보였어요. 아무리 일도 중요하지만 몸이 우선적으로 잘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남편과 저도 점점 일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병원을 잠깐 다녀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일하루 쉬고 건강검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나이 40 넘으면 한 번쯤 해야 된대.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데 비슷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점점 일하는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 소리는 어머님한테 잠깐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쉬긴 뭘 쉬어. 요즘 가전제품 수거로 한창 바쁜 시기인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우리는 고물로 먹고 산다는 거 잊었어? 고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 거 그동안 나랑 같이 일하면서 봐왔잖아. 시기 놓치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가로채 간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짓 하고 있는데 하루를 쉬면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 누가 해줄 거야? 어차피 병원 가봤자 피로 누적이라면서 영양주사 맞고 가라는 말뿐이야. 의사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거라고. 당신이랑 내가 몸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이번만큼은 내 말 좀 따라주면 안 돼? 하루 쉰다고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남편은 저에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무시하면서 자리를 피했어요. 항상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던 저는 며칠간 남편과 대화조차 섞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생활이 반복이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하루 이틀 겪어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역시 참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제 딸을 시모에게 잠깐 맡긴 뒤 인생 처음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한 번 하고 나니 심적으로 안심은 됐었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일상으로 복귀해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제 몸에 문제 있는 듯 전화로 설명드리기는 힘들다며 내원해달라는 간호사의 말에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바쁘게 일하는 남편한테 다가가 의사가 병원으로 내원해달라고 했다며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무서워서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 지금 바쁘게 일하는 거 안 보여? 그냥 가지 마. 어차피 병원 상술이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겁줘서 뺏겨 먹으려는 속셈이라고. 우리들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 가서 괜히 돈만 축내지 말고 저기 쌓아놓은 물건이나 가지고 와. 오늘 분리 안 해놓으면 내일 밤새워서 일해야 된다고. 그냥 나처럼 몸이 피로하거나 안 좋은 것 같으면 약국에서 진통제 하나 사서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빨리 서둘러. 저녁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이럴 시간 없다고. 병원은 무슨. 하여간 의사놈들 어떻게 해서든 서민들 돈 빨아먹을 생각만 한다니까. 계속 서 있을 거야? 당신은 내가 조금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병원에서 돈 몇 푼 벌자고 일부러 전화를 했겠냐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게 확실하니까 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일단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수상한데 뭘 믿고 가겠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뭐 좀 되는 것 마냥 행동하는 거 정말 꼴보기 싫다고. 의사면 다냐?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도 되는 거냐고? 남편은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데도 일이 더 우선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들고 있던 고물을 바닥으로 던진 뒤 혼자 가겠다면서 사무실에 들어가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10년 동안 상처받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의지하면서 지냈었는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행동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그렇게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자 그제서야 남편은 투덜거리며 저를 붙잡아 차에 태웠고 병원에 가는 동안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겨우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상담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심적으로 점점 불안해지던 저는 숨이 가빠왔고 제발 큰일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제 이름을 호명할 때까지 기다린 지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제 차례가 오게 되었고 투덜거리는 남편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서류들을 정신없이 정리하면서 간호사가 건네준 파일을 받아 살펴본 뒤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의사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길어야 한 달이고 치료를 받는다 해도 버틸 수 있는 건 최대 3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던 거죠. 침묵의 암이라고 간세포 암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간 같은 경우 말기가 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고 그동안 몸에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없냐는 말을 했을 때 잠을 푹 자도 피로하거나 몸이 좀 안 좋았을 땐 남편이 건네준 진통제로 지내왔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몸 상태가 느껴졌을 때 바로 병원에 왔었다면 그래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하고 그동안 진통제에 의지하다 보니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건 어려웠을 거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단 주변 정리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몸 여기저기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간 이식을 받는다 해도 생존할 수 있는 확신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진료실을 나왔는데 제 삶이 한순간에 끝난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창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제 딸의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슬픔이 밀려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에휴,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아봤자 길어야 3달이란다. 1달이나 3달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괜히 비싼 돈 들일 필요 없잖아. 일단 양가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주변 정리부터 하는 게 좋겠다.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 떠나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장례도 치러야 하고 일도 며칠 동안 쉬어야 돼서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떠나는 사람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뒤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지 알아? 40 초반밖에 안 됐으면서 간세포암 말기가 말이 돼? 어떻게 된 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냐? 아, 그리고 미리 말해두겠는데 내 간은 당신한테 절대 떼어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미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굳이 내가 당신한테 간을 줄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줄 생각도 없었지만 괜히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되는 거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주변 정리해. 마지막까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10년을 함께 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그것뿐이야? 어떻게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있어?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너를 보니까 내 삶이 정말 후회가 된다.
이런 사람을 여태까지 믿고 살아온 내가 정신 나갔던 거지. 너한테 간받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한부 판정받은 나한테 마지막까지 일을 하라고? 이제 세상 떠난다니까 필요 없다 이거지? 내가 곱게 세상 떠나줄 것 같아? 내가 10년간 일한 보상 그대로 다 받아낼 거야. 아, 맞다.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혹시 몰라 이거 챙겨왔었거든. 병원에서 대부분 오라고 하면 거의 안 좋은 결과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된다면 당신한테 이걸 주려고 했었는데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잊고 있었지 뭐야. 자, 이거 받아. 내가 굳이 너 세상 떠나는 것까지 뒤처리 해줄 필요는 없잖아. 지금 한창 바쁜 시기인데 언제 세상 떠나는 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한 달이나 못 기다리지. 차라리 이혼하고 신변 정리는 장인 장모한테 처리해 달라고 해. 남편은 가방에서 꺼낸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내려치면서 자기 인생 정말 말아먹었다고 제 딸도 저희 부모님께 넘겨줄 거라면서 저와 온전히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따라 나왔던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죠. 이혼 서류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미 저와 헤어질 생각이 있었다는 거였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꺼내들은 이혼 서류 한 장에 저 또한 더는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를 주워들어 힘겹게 몸을 일으킨 뒤 남편의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친 뒤 몸을 돌려 병원에서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상담실에서 뛰쳐나온 의사가 저에게 뛰어왔어요. 당황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충격 발언을 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환자 상담을 하다가 저와 남편의 정밀검진 차트가 바뀐 걸 모르고 있었다면서 의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은 전부 남편한테 해당되는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이 꺼낸 한마디는 자기를 놀리는 거냐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어이없다는 얼굴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의사는 못 믿겠으면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봐도 되지만 이미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차트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반전 상황에 저희 부부는 서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검사받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미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던 터라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뭐 하는 거냐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이대로 가게? 나는 당신이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했을 때 따라 나서줬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냥 가겠다고? 일단 검사 한 번 더 받아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검사 혼자 받으면 되는 거잖아. 나는 지금 너랑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돋고 싫거든? 의사가 나는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지. 좀 전까지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 내가 다시 그 말 똑같이 해줄까? 오늘 일로 서로 볼장 다 봤는데 뭐하러 같이 붙어 있어? 알아서 검사 받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물이나 주우면서 남은 인생 마감하면 되겠네. 아까는 너랑 이혼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정말 바뀐 거 알아? 지금 이혼하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잖아. 어차피 길어야 한 달인데 그거 못 참겠어? 지긋지긋한 인생 10년을 참아왔는데 그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당신이 그간 힘들게 일해 벌어모은 재산 잘 쓰도록 할게. 아, 그리고 하나 말해둘 게 있는데 내간 당신한테 이식해줄 수 없다는 거 알지? 내 몸이 건강해야 우리 소리 옆에서 보살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너한테 이식을 해줘봤자 이미 몸 구석구석 암세포로 전이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쓸데없는 짓으로 생명 연장해봤자 꼴랑 3개월이면 그냥 깔끔하게 세상 떠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데 굳이 검사할 필요 있을까? 검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시간도 너는 아깝게 생각하잖아. 그냥 가서 고물이나 더 주어서 세상 떠나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너한테 내려진 벌 그냥 달게 받아. 남편은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했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그게 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본인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는지 정밀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변함이 없었고 남편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시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충격을 받은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니? 우리 아들이 간세포 암이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었잖아. 한창 일이 바빠서 많이 피로해 보이긴 했지만 그게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곤 전혀 몰랐는데 정말 의사가 말한 대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확실한 거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데 지금 당장 항암 치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기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포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지. 병원에서도 이미 주변 정리하라고 했어요. 항암 치료 받아봤자 길어야 3달이라고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도 그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그럼 간 이식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간세포 암이라며. 그럼 간만 떼어내면 되는 건데 시한부 판정 선고는 너무한 거 아니니? 이식 받을 수 있는지 물어는 봤어? 지금 시점에 간 이식을 해봤자 의미가 없대요. 간 이식을 해도 얼마 못 가 재발할 확률이 80%나 된다던데요. 이미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는 암세포가 다시 간으로 들어갈 테고 이미 여러 곳에 암전이의 증상도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어요. 진통제를 달고 사는 게 아닌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저 사람은 병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약국에서 진통제만 주야장천 사서 먹었다니까요. 기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는 내 아들이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야? 어쩜 조금도 슬퍼하질 않니? 10년 넘게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살았는데 정도 없는 거냐? 저 사람이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정 떨어지게 만든 게 누군데요? 병원에서 차트가 저 사람 거랑 바뀌어서 제가 시한부 판정으로 오진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 얼굴에 이혼 서류 던지더라고요. 시한부 인생 한 달 그거 못 기다려 주겠다면서 장례식장 비용 처리하는 것도 아깝다며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앞에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가는 바라지도 말래요. 한 달이나 3달 똑같은 거 아니냐면서 하루빨리 세상 떠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소리를 질렀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어머님 말대로 저희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싫어도 함께 살아온 세월에 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죠? 저는 이미 저 사람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어떠한 것도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저대로 세상 떠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간이식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내 사자 간이식 기다리는 것도 차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 못 빠지게 기다리다가 결국 먼저 세상 떠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냥 주변 정리하게 놔둬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 데리고 가시던지요. 저는 저 사람 얼굴 보는 것조차 소름 돋는다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몬은 제 뺨에 손을 올리려 팔을 들길래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어요. 시몬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뻔했던 걸 꾹 참아내더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시몬은 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면 되겠냐고 분명 방법은 있을 거라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이 치료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가라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힘들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으니 그에 따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도 비록 차트가 바뀌어서 오진을 했었지만 처음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모든 걸 다 잃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시부모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한참 동안 집안에 정적이 흐르다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던 저는 남편이 밖으로 나왔어도 모른 척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던 순간이었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더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정말 미안해. 상처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었어. 겉으론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론 항상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든든했었다고. 원래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땐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잖아. 떠나가고 나서야 알게 된다며. 나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될 걸 알게 되니까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 수 있겠더라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1%의 기적이라도 바라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나한테 간 이식을 해준다면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할게.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무릎 꿇은 게 간 때문이야? 당신이 살고 싶어서 내 몸속에 있는 간을 원하는 거냐고. 미안하지만 이미 나는 당신의 가면 쓴 얼굴을 봐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들어줄 생각 조금도 없어.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그냥 마음 편히 모든 걸 내려놔. 남은 며칠간만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 세상 떠나면 되는 거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나게 되어 있어. 평생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 누가 먼저 가냐, 그것뿐이야. 어차피 나도 한 30년 정도 있다가 당신 곁을 따라가겠지. 그래도 내 딸 결혼하는 건 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좋은 아빠였다고 말은 해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더 할 말 없는 거지? 그리고 나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애 보면서 집안일에 당신까지 보살펴줄 체력이 안 돼. 내 몸 내가 관리해야지. 안 그래? 도움이 필요하면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해. 남편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간이식을 해달라며 더 살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1%의 기적을 바라고 간을 이식해 준다 한들 만에 하나 나중에 좋아졌다 해도 남편은 저를 또다시 무시할 거고 온갖 상처를 다 주겠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저 또한 남편이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제 간을 떼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저희 부부의 차트가 바뀌었을 때 저를 바라보던 시선과 이혼 서류를 챙겨왔을 때의 행동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저를 인생의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닌 고물상에서 무급으로 일해줄 사람을 원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은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시모는 서로 안 좋은 관계였어도 부부 사이였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전화를 했네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모습은 보는 게 좋겠죠.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될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경험으로 많은 걸 느끼게 되었고 한 번뿐인 인생 제 딸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언제나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